나 여기 있어. 나 안 울게. 제발 한 번만 봐. 아가씨, 지금부터 질문에만 답하세요. 도망치면 끝입니다. 은지 마. 엄마 또 사라지면 어떡해. 나 또 혼자 자야 하잖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는 너무 푹신했습니다. 그 푹신함이 더 무서웠지요. 앞에는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은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방은 밝았고 창이 없었습니다. 밝은데 숨이 막혔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유리 너머의 울음이었습니다. 울음은 가볍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가슴을 찔렀지요. 아이의 손바닥이 유리에 붙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음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숨겼습니다. 뜨거운 껍질에 대었지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빛처럼 남아있는 자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무릎 밑으로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말았지요. 맞은편 남자는 종이를 넘겼습니다. 종이에는 그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사진이었습니다. 편의점 앞 사진이었습니다. 골목에서 고개를 돌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봤습니다. 눈은 도망을 늦게 배웁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끝이 납니다. 끝은 늘 가난한 쪽에 있지요.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따끔했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아이는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라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이 방의 말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된 말은 사람을 찢습니다. 찢긴 사람은 모양이 남지 않지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피 맛이 나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되면 버틸 수 있지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습니다. 남자의 뒤쪽에는 문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코트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는 숨처럼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찾았지? 왜 하필 오늘이지? 왜 하필 그 아이였지? 그 질문들은 하루 전에서 왔습니다. 눈이 얇게 깔린 골목이었습니다. 군고구마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김이 은박 틈에서 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먼저 퍼졌지요.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봉투를 폈습니다. 봉투는 늘 부족했습니다. 돈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날엔 더 숙입니다. 그때 골목 입구가 밝아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갈랐습니다.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구두가 내렸고 코트가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급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잡혀 있었지만 눈은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지요. 아이의 시선이 골목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멈췄지요. 그녀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미소를 만들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지요. 아이는 어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눈이 머리카락에 붙었습니다. 붙은 눈이 녹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리어카 앞에서 섰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 순간 골목이 멎었습니다.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멎고 말았지요. 어른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은 코트가 앞을 막았습니다. 말은 차갑고 빠르었습니다. 아이에게서 떨어지세요. 그녀는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죄인처럼 뛰었습니다. 아이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는 더듬듯 손을 올렸습니다. 온도를 재는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말았지요. 아이의 눈이 확신으로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눈꺼풀에 맺혔습니다. 울음은 참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엄마 냄새야. 엄마 손이야. 그녀는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무너질까 봐서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린 고개가 죄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리어카를 밀쳤습니다. 보온통이 기울었습니다. 군고구마가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것들이 눈 위를 굴렀지요. 달콤한 냄새가 타는 냄새가 됐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마를 주었습니다. 생활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닥에서 시작되지요. 그때 아이가 끌려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손에 뜨거움이 박혀 있었습니다. 눈이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바닥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귀에 대고 말하던 목소리였습니다. 사진부터 확보해. 이름도. 그리고 둘 다 놓치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은 그녀를 골목 밖으로 끌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이의 손이 붙었습니다. 아이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막혔지요. 막힌 소리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창 없는 방, 물병 하나, 유리 너머 아이의 울음, 그리고 종이 속 그녀의 얼굴. 맞은편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굳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굳었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유리 너머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손바닥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오늘의 증거였습니다. 증거는 늘 약한 쪽에 남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부르지 마. 그 이름을 꺼내지 마. 그 얼굴을 찾지 마. 하지만 그들은 이미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녀를 엄마라 불렀는지, 그 이유가 누구의 목을 조를지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눈 속에 굴러간 군고구마 한 봉지가 이 거대한 집안의 봉인을 찢을 불씨가 될 줄은요. 한국 서울의 겨울은 얄궂었습니다. 해가 떠도 공기는 차가웠지요. 반지하 창문엔 성에가 맺혔습니다. 유리박 빛은 희미했습니다. 방 안은 더 희미했지요. 그녀는 알람보다 먼저 깼습니다. 잠이 얕아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추위가 먼저 사람을 깨웁니다. 이불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결로가 방울이 되어 떨어졌지요. 그녀는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손끝이 뻣뻣했습니다. 어젯밤 데인 자국이 욱신했습니다. 군고구마는 따뜻했지만 생활은 차갑고 말았지요.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부재중이 여러 개였습니다.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였습니다. 문자 맨 위가 빨갰습니다. 등록금 납부 안내였습니다. 마감일은 가까웠습니다.
그 아래는 월세 안내였습니다. 연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그 글자가 목을 조였지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바닥은 얼음 같았습니다. 발바닥이 찌릿했습니다. 양말 한 짝이 구멍 났습니다. 작은 구멍이 더 크게 느껴졌지요. 방 한쪽엔 작은 전기장판이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은 꺼져 있었습니다. 켜면 따뜻해집니다. 켜면 돈이 나갑니다. 그녀는 오늘도 끄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방과 방 사이엔 커튼이 있었습니다. 커튼 뒤엔 다른 숨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이 들렸지요. 숨이 끊길 듯 이어졌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엔 물컵이 있었습니다. 물은 반쯤 남았습니다. 약 봉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약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손을 대자 열이 올라왔습니다.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기침 끝에 숨이 가빴지요. 그 숨이 그녀를 더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적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찬물은 더 위험합니다. 따뜻한 물은 더 비쌉니다. 그녀는 중간을 택했습니다. 수건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떴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기침에 묻혔지요. 서정이는 왔냐? 그 이름이 방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삼켰지요. 그녀는 약통을 뒤졌습니다. 알약은 바닥이었습니다. 해열제도 바닥이었습니다. 비타민도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인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싱크대 위엔 쌀통이 있었습니다. 쌀통도 가벼웠습니다. 라면 봉지가 2개 남았습니다. 김치는 신맛이 강했습니다. 그 신맛이 더 서러웠지요. 그녀는 물을 끓였습니다. 가스불이 약했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불꽃이 사람 같았습니다. 버티는 척 흔들렸지요. 그녀는 라면을 반만 넣었습니다. 반은 내일의 몫이었습니다. 반은 내일의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반쪽인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냄비가 끓는 동안 그녀는 책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책이 있었고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런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노인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참고 말았지요. 그녀는 라면, 국물을 작은 그릇에 덜었습니다. 노인은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국물만 떠먹였습니다. 한 숟갈마다 기침이 났습니다. 그 기침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었습니다. 주머니엔 동전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초라하고 말았지요.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얇았습니다. 뼈가 바로 닿았습니다. 따뜻함이 너무 가벼웠지요. 금방 올게요. 말은 쉬웠습니다. 금방이 어려웠지요.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가 헐거웠습니다. 문이 끝까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이 뺨에 붙었습니다. 붙은 눈이 금방 녹았습니다. 녹은 물이 차갑고 말았지요. 그녀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간판이 환했습니다. 환한 간판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손이 먼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해열제를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기침약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싼 약을 골랐습니다. 그것도 2통이 아니라 1통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약사는 그녀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불편해집니다. 세상은 불편함을 피합니다. 그녀는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이 길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고 걸었습니다. 발끝이 저렸습니다. 손끝은 더 저렸습니다. 그래도 걸어야 했지요. 강의실에 앉아도 귀에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칠판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엔 약값이 떠다녔습니다. 노인의 기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그녀는 편의점으로 달렸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님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연기처럼 피어올랐지요. 손님들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녀는 따뜻함을 팔았습니다. 손끝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이 또한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근무가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쓴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익숙했습니다. 항의는 사치였습니다. 사치는 그녀에게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웃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리어카 쪽으로 향했습니다. 군고구마 통이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팔로 내려앉았습니다. 팔이 아니라 삶이 무거웠지요.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이 은박 틈으로 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오면 돈이 됩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짧게 했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갑 속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젖은 손이 더 쉽게 데입니다. 한 번 더 손이 스쳤습니다. 뜨거움이 살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소리를 내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더 밟힙니다. 그때 멀리서 웃음이 들렸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마음이 찢어지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매출은 줄었습니다. 김은 더 많이 났습니다. 사람은 더 적게 왔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숨기며 버텼습니다. 끝내 남은 고구마가 생겼습니다. 남는 건 손해입니다. 손해는 그녀에게 치명입니다. 그녀는 고구마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노인에게 가져갈 몫이었습니다. 리어카를 접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큰 폭풍이 옵니다. 윤아린 씨 맞죠? 오늘 안으로 정리하세요. 상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그녀는 말끝을 떨었습니다. 상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끊긴 소리가 귓속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봉투 안엔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엔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계단이 더 가팔랐습니다. 문을 열자 공기가 더 눅눅했습니다. 노인의 기침이 또 길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칼처럼 박혔지요. 그녀는 약을 뜯었습니다. 물에 타서 먹였습니다. 노인은 잠깐 눈을 떴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젖음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했습니다. 서정이 살았냐?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짓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말은 더 위험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었지요. 곧 올 거예요. 그 말이 방 안을 떠돌았습니다. 곧이라는 말은 늘 비었습니다. 비어있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녀는 그 빈말로 오늘도 버텼습니다. 노인이 잠든 뒤 그녀는 싱크대 아래를 열었습니다. 누런 봉투가 또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만 봉투를 만졌습니다. 봉투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열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더 막힙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겨울보다 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이면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대체로 나쁜 쪽으로 갑니다. 결국 그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말았지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지요.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는 건 우연이지만 기다리던 사람이 멈추는 건 신호입니다. 그녀는 반지하 계단을 오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위엔 그림자가 둘이었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한 구두. 이 동네 구두는 대체로 운동화 뒤꿈치에 눌려 있는데 그 구두는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윤아린 씨 맞죠? 이름이 공중에서 걸렸습니다. 목에 걸린 게 아니라 발목에 걸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뒤엔 집이 있고 집 안엔 기침 소리가 있습니다. 그 기침 소리 때문에 그녀는 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최대한 평평하게 꺼냈습니다. 평평한 목소리는 가난한 사람의 방패입니다. 감정이 튀어나오면 그것부터 이용당하니까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와 담당 같은 글자만 있었습니다. 없는 회사가 더 무섭습니다. 없는 이름은 책임이 없으니까요. 어제 골목에서 아이를 자극하셨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가 엄마라고 부릅니까? 남자의 말투는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명이라는 말은 늘 늦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세상은 이미 판결을 끝내놓지요. 전 엄마가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실이었지만 진실이 보호막이 되진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랑 같이 가시죠. 우리라는 단어는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모든 우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은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안에 계신 분, 오늘도 기침 심하죠.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서 굳었습니다. 남자는 본 적도 없을 사람의 숨을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미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뭘 원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그들은 더 쉽게 들어옵니다.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남자는 미소를 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기인지 영관인지 확인. 사기라는 단어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귀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면 눈물이 올라오지요.
그녀는 눈물을 올리지 않으려 턱을 더 세게 물었습니다. 가시면 서로 편해집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나면 동네 사람들 금방 모여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뭘 했길래? 그리고 답은 늘 가장 약한 쪽에게 붙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 한 걸음이 끌려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차는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는 이 동네에서 너무 반듯했습니다. 반듯한 것들은 늘 남의 삶을 누릅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타자마자 문은 바깥에서 닫혔습니다. 잠금 소리는 작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더 확실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은 이상하게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은 겁을 늦게 알아차리니까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확인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확인은 늘 상대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결론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넓어질수록 그녀는 더 구석으로 밀렸습니다. 유리 건물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손등에 남은 데인 자국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 자국은 가난의 도장이었습니다. 이 도장은 어디서나 신분증처럼 통합니다. 건물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조용함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익숙한 손이라는 건 이 건물을 자주 드나든다는 뜻이지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길었습니다. 복도 양옆엔 간판이 몇 개 붙어 있었습니다. 법무 컨설팅 자문 같은 단어들. 한글이지만 뜻은 낯선 방식으로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둘, 물병 하나, 그리고 벽 한쪽에 달린 카메라 같은 동그란 눈.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는 순간 앉혀졌다가 되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고 그 손짓에는 거절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앉자마자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종이에는 그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 편의점 앞, 집 앞 계단, 그리고 골목. 윤아린. 남자가 이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재학 중, 휴학 없음, 가족관계 공란. 공란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더 노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빈칸은 사람의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더 쉽게 의심하게 하지요. 남자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신문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추정. 그녀는 그 제목을 보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어붙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만 읽어왔으니까요. 이 기사 속 인물,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닮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질문이 더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진 질문은 사람의 숨구멍을 막습니다. 남자는 물병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시죠.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녀는 물병을 잡지 않았습니다. 선의처럼 보이는 것들은 이 방에서 거의 항상 조건입니다. 아이.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울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럼 왜 고개를 돌렸죠? 왜 도망쳤죠? 도망이라는 단어가 또 걸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기였다고. 하지만 그 말은 이 방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 방은 살아남기라는 말을 죄의식으로 번역하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끔한 정장, 더 조용한 걸음. 그가 들어오자 방 안의 남자들이
아주 조금 더 곧게 앉았습니다. 비서실장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설명을 듣는 얼굴이 아니라 정리를 하러 온 얼굴이었지요. 여기까지 그가 말했습니다. 파일이 덮였습니다. 덮이는 소리가 마치 뚜껑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통에 넣고 닫는 소리. 비서실장은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아린 씨, 당신이 사기꾼이면 당신 인생은 오늘로 끝납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안내였습니다. 안내는 더 잔인합니다. 우린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해주니까요. 하지만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관계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그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마치 구명줄처럼 쓰이는데 그 구명줄은 항상 목을 조르는 방향으로 당겨지지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가 묻자 비서실장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계산이었습니다. 그 계산 끝에 그는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입을 닫아. 그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하나로 이 방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실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 아이를 다시 보게 해주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덧붙였습니다. 대신 질문은 하지 마세요. 당신도 우리도. 그녀는 그 문장을 듣고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게 해주겠다는 말은 아이를 미끼로 쓰겠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두 사람이 문을 막았습니다. 막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감금이 가장 무섭습니다. 비서실장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분, 오늘 약 드셨습니까?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선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속도는 늘 가진 쪽이 더 빠릅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건 굴복이 아니라 버티기였습니다. 버티려면 때로 몸부터 낮춰야 하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쪽 문이었습니다. 유리벽이 보였습니다. 유리 너머로 작은 손바닥이 붙었습니다. 손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손바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시켜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진짜로 잃어버린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물병보다 투명했습니다. 투명해서 더 아팠지요. 비서실장이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자극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당신은 사기꾼이 됩니다. 그녀는 유리 너머 손바닥을 보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니야. 그런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불러? 왜 하필 나야?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울음 사이로 아주 또렷한 한마디. 엄마. 그 한마디가 그녀의 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해가 아니라 사냥이라는 걸. 사냥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냥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는 순간 의자가 너무 푹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푹신함이 더 무서웠지요. 바로 그 장면으로 이야기는 다시 이어집니다. 복도 끝 문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향이 먼저 새어나왔지요. 향은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없는데 방은 아직도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손녀는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숨이 얇아졌습니다. 그 작은 몸이 먼저 느꼈지요. 여긴 어른들이 말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코트 자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펴고 말았지요. 펼친 손바닥에 땀이 묻었습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된다 했지. 손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구김이 없었습니다. 화장대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방이었습니다. 손녀는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놓인 작은 러그를 밟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죠. 그 소리는 금기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손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냄새가 났어. 어제 그 사람 냄새랑 같아. 아버지는 대답을 늦췄습니다. 늦추는 동안 그의 목젖이 한번 울렁거렸습니다. 그는 삼키고 말았습니다. 삼키는 건 익숙한 집안의 습관이었습니다. 손녀는 침대 머리맡으로 갔습니다. 액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너무 단정했습니다. 단정한 웃음은 대체로 거짓말이었지요. 손녀는 액자를 뒤집었습니다. 여기 봐. 글씨가 있어. 손녀의 손가락이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낡은 메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 같은 글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글씨는 그의 머릿속에 박혀 있던 글씨였습니다. 그는 그 글씨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글씨를 보지 않은 척하고 살았지요. 보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시작되니까요. 손녀가 더 가까이 묻습니다. 아빠도 알아? 이 글씨 누가 쓴 거야?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빨 자국이 하얗게 남았습니다. 그는 손녀의 질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하면 손녀가 더 파고들 것이었죠. 파고드는 아이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녀 손에서 액자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깨질까 봐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깨질까 봐서였지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기척, 숨을 참는 기척.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정중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중한 얼굴은 대체로 칼집입니다. 비서는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목 뒤가 굳었습니다. 부른다는 말은 늘 명령이었지요. 그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손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안 있을래. 나 또 사라지는 거 싫어. 손녀의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사라진다는 말을 아이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가르친 건 아이를 키운 어른들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어제 골목의 뜨거운 김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김 속에 서 있던 저 얼굴 말입니다. 서재는 더 조용했습니다. 커튼은 두꺼웠고 조명은 낮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남을 흔들어 세웁니다. 회장은 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며. 엄마라고. 아버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따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죄 같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눈은 따뜻한 마음을 미끼로 씁니다. 그 여대생, 확인됐나? 비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학교와 거쳐 확인했습니다. 연결된 보호자도 확인 중입니다. 아버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걸렸지요. 그 단어는 아이가 아니라 사라진 사람 쪽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은빛이 잠깐 비쳤습니다.
반쪽짜리 펜던트였습니다. 끝이 매끈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아직도 여기 있다. 그런데 세상은 끝났다고 했지. 아버지는 펜던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걸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지는 순간 사고라는 말이 거짓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거짓말이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장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얼굴이 닮았다고 끝내지 마라. 핏줄이든 미끼든 이유가 있다. 데려와. 조용히. 조용히라는 말은 늘 잔인합니다. 조용히 처리된 일들은 나중에 울음조차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회장의 미간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이 이 집의 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지요. 다치게 하자는 게 아니다. 확인하자는 거다. 확인이라는 말은 늘 편합니다. 확인은 책임을 흐립니다. 확인하고 나서도 누군가는 또 조용히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하리는 반지하로 돌아갔습니다. 문손잡이가 더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는 집은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리는 노인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하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정아, 밥은 먹었냐?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하린의 턱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라면 국물을 떠먹였습니다. 국물은 싱거웠습니다. 싱거운 국물이 눈물보다 나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조용히 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리는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아래를 열었습니다.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리는 사진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잡힙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작은 은빛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반쪽짜리 펜던트였습니다. 그 조각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더 차갑게 만들었지요. 하리는 그 조각을 쥐고 가방 안쪽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한 계단, 또 한 계단.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하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기침을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작은 멈칫이 더 위험했습니다. 하리는 노인의 입을 손으로 살짝 덮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손길 안엔 공포가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은 끝까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틈 사이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찬 공기 속에서 누군가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확인만 하면 된다. 하린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속 은빛 조각이 차갑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강남 서재의 똑같은 반쪽이 이미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도시의 밤은 늘 반듯한 길부터 먼저 닦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 사람들이 보이는 길, 가진 사람이 다니는 길. 그 반듯한 길에서 몇 블록만 비켜나면 눈은 그대로 쌓이고 발자국은 엉킵니다. 하린이 사는 곳은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리어카를 접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문자로 짧게 보냈습니다. 오늘까지만. 그 한 줄이 일자리의 장례식 같았습니다. 하리는 남은 고구마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인에게 가져갈 몫이었습니다. 노인의 기침은 약보다 따뜻한 게 필요해 보였지요. 하지만 따뜻한 건 늘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군고구마를 선택했습니다. 값싼 따뜻함, 가장 서러운 따뜻함. 골목을 빠져나오자 바람이 더 매서웠습니다. 입김이 길게 흘렀고 그 입김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붙었습니다. 붙는 발소리는 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추위에 급한 사람, 혹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붙는 건 늘 두 번째라는 걸. 그녀는 일부러 큰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많은 곳을 피했습니다. 편의점 불빛 뒤로 숨어 다녔고 사람들 사이로 몸을 낮췄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숨는 법이 빠릅니다. 숨지 않으면 밟히니까요. 그 시각 강남 저택의 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운전석에는 기사, 뒷좌석에는 아버지, 그리고 손녀. 손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무엇을 찾는지 어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장의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데려와. 조용히. 조용히라는 말은 상처내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처리하라였지요. 차가 대학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기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전화도 받지 마. 기사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갑자기 앞좌석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나도 갈래. 아버지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 있었습니다. 사라짐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안 돼. 나 또 놓치면 안 돼. 손녀의 말이 아버지의 숨을 잠깐 끊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차에 남겨두는 게 옳은지 데리고 가는 게 옳은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늦고 현실은 빠릅니다. 현실은 늘 아이부터 흔듭니다. 결국 그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손 놓지 마. 손녀는 그 말만 기다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쪽으로 걸었습니다. 군고구마 냄새가 옅게 남아있는 자리. 할인이 어제 소동을 겪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같은 골목 어딘가 할인은 숨이 턱에 찼습니다. 따라붙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할인은 걸음을 더 빨리 옮겼습니다. 빠르면 의심을 산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면 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둔 줄 알았는데 켜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는지 아침에 끄지 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할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메시지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끝내자. 짧은 문장. 짧은 문장이 가장 잔인합니다. 여백이 전부 협박이니까요. 할인은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가방 속엔 봉투가 있었습니다. 누런 봉투, 그리고 더 누런 기억. 그 봉투를 버리면 가벼워질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버리면 노인의 질문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서정이는 왔냐? 그 질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할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의 울음과 똑같았습니다. 할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 안에서 어떤 문이 덜컥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 뒤에는 언니의 얼굴이 있었고 노인의 손이 있었고 자신이 숨겨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외침에 굳었습니다.
손녀는 이미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손녀를 잡으려 했지만 손녀는 작은 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녀는 뛰면서도 정확히 할인을 향했습니다. 아이의 확신은 어른의 계산보다 빠릅니다. 할인은 뒤돌아 뛰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손길을, 아이의 눈을, 그 눈이 닿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녀의 작은 손끝이 할인의 목도리 끝자락을 스쳤습니다. 정말 잠깐. 하지만 그 잠깐이 손녀에게는 붙잡았다로 남았습니다. 맞지. 엄마야. 아버지가 달려와 손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손녀는 몸부림쳤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은 때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놓치면 사라진다는 공포. 할인은 그 울음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고 그 숨막힘을 이기려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붙던 발소리가 할인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은 코트, 어제와 비슷한 냄새. 할인은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몸이 부딪혔고 가방이 흔들렸습니다. 지퍼가 벌어졌습니다. 툭! 바닥으로 누런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봉투는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봉투 위 글씨는 무겁게 박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봉투를 주우려 몸을 굽혔습니다. 그때 코트 소매가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도망치지 마. 할인은 봉투를 놓쳤습니다. 놓친 건 종이 한 장인데 놓친 느낌은 살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달아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안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이의 울음, 검은 코트의 움직임, 그리고 바닥에 남은 누런 봉투. 그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주었습니다. 봉투는 젖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종이의 눅눅함이 붙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집에서 금기였고 동시에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을 모른 척 해왔다는 뜻이니까요. 손녀가 그의 품에서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가 도망갔어. 잡아야 해.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안쪽에서 종이가 하나 더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병원 로고의 일부, 흐릿한 날짜, 그리고 손글씨 한 줄. 단어가 다 읽히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사고라는 말로 덮어버린 시간의 냄새가 났으니까요. 그때 뒤쪽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의 소음과 아이 울음 사이로 너무 정돈된 목소리였습니다. 회수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쪽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봉투에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코트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그 동작은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숨기는 동작은 죄를 지은 사람의 몸이 먼저 압니다. 그건 내가 본다. 비서실장 측은 미소도 없이 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손녀의 울음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 울음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대신 봉투의 눅눅한 무게를 더 꽉 눌러 쥐었습니다. 할인은 골목 끝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건 발자국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 집의 문을 열쇠 없이 열어젖힐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정. 손녀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녀는 여전히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다시 사라지면 안 돼. 그 말이 아버지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쪽이 아니라 조용히 덮인 걸 열어젖히는 쪽으로. 방은 다시 그 방이었습니다. 창이 없는 밝은 방이었지요. 밝은데 숨이 막혔습니다. 테이블 위 물병이 놓였습니다. 물은 끝까지 투명했습니다. 투명한 것들이 더 무섭지요. 그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했습니다. 기대는 순간 진다고 느꼈죠. 낡은 가방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지퍼 손잡이가 부들거렸습니다. 손끝은 자꾸 거기로 갔습니다. 문밖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함 속에 발소리가 있습니다. 발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있지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코트 자락에 눈물이 아니고 눈발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젖은 눈은 오래 숨긴 사람의 눈이지요. 그는 손에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누런 봉투였습니다. 젖어 눅눅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읽혔습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놓는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러움은 늘 죄책감입니다. 그는 낮게 물었습니다. 이 이름 누가 적었습니까? 그녀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무너질까 봐서였죠.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종이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게 눌립니다. 그럼 누가 적었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올라왔습니다. 피 맛이 나면 현실입니다. 현실이면 말해야 합니다. 말하면 끝나기도 합니다. 그녀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 언니 이름입니다.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멈춘 손끝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그가 제일 싫어하던 것인데 그는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라면 그 아이 엄마입니까? 그 질문이 공기를 자르자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엄마가 아닙니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단정해집니다. 단정하면 덜 흔들릴 것 같죠? 하지만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애가 당신을 보고 울었죠? 그녀는 대답 대신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등에 대인 자국이 벌겋게 솟았습니다. 그 불금은 그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던 리어카, 눈 위로 굴러가던 고구마, 아이의 울음이 칼처럼 박히던 순간 그는 그 순간도 떠올렸습니다. 누런 봉투를 숨기던 자신의 손, 숨기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자연스러운 숨김은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고 말하면 욕심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의 소원은 늘 욕심으로 번역됩니다. 그녀는 잠깐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사이로 문밖이 한번 울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노크였지요. 밖에서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비서실장 쪽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목소리는 늘 정돈돼 있죠. 정돈된 목소리는 사람을 정리합니다. 그는 문 쪽을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그 말 하나가 밖의 숨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그 잠깐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말하세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한번 눌렀습니다. 눌린 가슴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울면 약해지니까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을 채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지요. 그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변명이 됩니다. 변명은 약한 쪽이 더 맞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걸린 이름은 쉽게 떨어지지 않지요. 언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늘 칼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는 눈썹을 아주 조금 찌푸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이 방의 힘이었습니다. 모르는데 이름이 왜 여기 있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이 가방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그 동작을 보았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음을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저를 지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슬펐습니다. 이름으로 지켜야 하는 삶이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말에서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긁었습니다. 어디선가 같은 말을 들은 듯했죠. 오래전 병원 복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집안에서 금기처럼 숨긴 방이었을지도요. 그는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는 왜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으면서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닮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차가워진 눈빛은 방패였습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는 방패지요. 닮았다는 걸 누가 말했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은 늘 약한 쪽을 더 찌르죠.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잠그는 순간 감금이 되니까요. 하지만 감금은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가 문 쪽으로 가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동작이 너무 급했습니다. 급하면 들킵니다. 들키면 뺏깁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 반대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자기가 그들과 같아질까 봐서였죠. 하지만 놓아주면 그녀는 문 밖에서 잡힙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가면 당신은 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끝이라는 말을 그녀는 압니다. 가난은 늘 끝을 먼저 보지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다가 발끝이 의자 다리에 걸렸습니다. 가방이 흔들렸습니다. 지퍼가 벌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툭! 방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작은 은빛 조각이 바닥 위를 한번 굴렀습니다. 불빛을 받아 번쩍했습니다. 그 번쩍임이 눈을 찔렀지요. 그는 숨을 멈춘 채 그 물건을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양은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모른 척 해왔던 모양이었지요. 그녀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손으로 은빛 조각을 덮었습니다. 덮는 동작이 몸에 밴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숨기며 살아온 사람의 동작이었죠.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는 그 말에도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영원히 모를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아주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만 조각을 건드렸습니다. 그 조각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물었습니다. 그는 조각을 살짝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눌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한글 한 글자처럼 보이는 작은 각인이 있었지요. 그는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글자가 자신의 집에서 본 글자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른 척 해온 그 금기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 쪽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바닥을 먼저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은빛 조각에 꽂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물건입니다.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숨기는 동작이 또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숨김이 그를 더 공포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그 숨이 곧 진실의 문턱이었지요. 비서실장 쪽 사람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내놓으시죠.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손 안의 차가움을 더 꽉 눌렀습니다. 차가움이 뼛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덮을 수 없다는 걸, 조용히 덮인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걸요. 문고리가 끝까지 돌아가기 전에 그는 한 발 먼저 문을 막았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온 정장 남자는 미동도 없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눈은 곧장 은빛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회수하는 눈이었습니다. 내놓으시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은 가방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숨기려는 몸짓은 빠르고 숨긴다는 사실은 더 빠르게 들킵니다. 테이블 위 물병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방의 공포를 키웠지요. 그는 손 안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은빛 조각은 손바닥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넣는 순간 숨긴다가 되고 숨기는 순간 죄가 됩니다. 대신 손을 주먹 쥔 채 문과 그녀 사이에 섰습니다. 여기까지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방은 내가 책임진다. 정장 남자는 눈썹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회장님이 지십니다. 저희는 지시대로만 합니다. 지시라는 말은 편했습니다. 지시는 사람을 일로 만들고 일은 사람을 없애도 덜 아프게 만듭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이 집의 규칙을 어기는 말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 지시가 사람을 죽이면? 그가 물었습니다. 그때도 지시냐? 정장 남자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대답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느 편인지 확인.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나면 다음 단계가 옵니다. 저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장 남자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사귀면 정리해야죠. 그녀의 숨이 떨렸습니다. 사기라는 단어가 그녀의 턱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림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흔들림을 보면 마음도 흔들릴까 봐서였습니다. 정리할 게 있다면 내가 한다. 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가. 정작 남자의 시선이 잠깐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에 누구 데려왔지? 정작 남자는 대답 대신 아주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선 시간을 싫어하십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가장 많이 훔칩니다. 그게 권력이니까요.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가방끈을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도 번호 하나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 있는 번호. 짧게 말했습니다. 주차장? 지금.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정작 남자를 향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겠다면 내 이름을 부르지. 그가 낮게 말했다. 그럼 이 건물 전체가 시끄러워진다. 조용히 처리하라며. 맞지? 정작 남자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문, 기사, 아이. 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나면 내가 책임져. 그가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회장님이 널 지켜줄까?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비서실의 사람들은 칼을 잘 쓰지만 더 날카로운 칼에는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정작 남자가 숨을 한번 고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완전히 물러선 건 아니었습니다. 잠깐 물러선 겁니다. 그 잠깐이 도망의 시간입니다. 그는 그 시간에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복도는 늘 도망치는 사람에게 길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불이 들어왔고 그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아팠습니다. 정작 남자의 발소리가 뒤에서 붙었습니다. 붙대, 아직은 거리 유지. 지켜본다는 거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계단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가 불러둔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검은 코트의 남자. 그가 손짓만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쪽?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차가웠고 계단 벽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2번이나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기지 않고 바로 옆에서 버티게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먼저였습니다. 넘어지면 끝이니까요. 지하 주차장 문이 열리자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 한 대가 이미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어 그녀를 밀어 넣었고 자신도 바로 탔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는 운전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백미러에 정작 남자가 보였습니다. 뒤늦게 뛰어나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늦은 사람은 더 잔인해집니다. 늦음의 분노를 약한 쪽에 퍼붓거든요. 차가 큰 길로 올라서자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정했습니다. 떨리는 단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손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은빛 조각이 놓였습니다. 조각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방금 전 사람들의 눈을 가장 크게 바꿨습니다. 저 사람은 저걸 보고 움직였다. 그가 말했다. 저건 그 집이 숨기는 물건이다. 그녀는 고개를 젓다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더더욱 들키면 안 돼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곳, 언니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 어디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올라오는지 턱이 한번 굳었습니다. 병원이요. 별관 기록실. 거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차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밤의 서울은 빛이 많았고 그 빛은 모두 감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지 않고 무릎 위에서 가방끈만 만졌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려서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병원 뒤편 담벼락은 낡아 있었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씨가 발에 있었고 그 발엔 글씨가 오히려 오래된 경고처럼 선명했습니다. 정문은 환했고 뒤편은 어두웠습니다. 진실은 늘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앞쪽은 늘 정리돼 있으니까요. 별관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도 들어올 줄 몰라서 가장 안심하는 문이니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과 먼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 의무기록 보관실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작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그날 누가 있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요. 이 벽은 소리를 먹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랍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파일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들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특정 서랍으로 갔습니다. 망설임 없는 손은 여기까지 여러 번 꿈으로 와본 손입니다. 이쪽? 그녀가 서랍을 열며 말했다. 사고 처리된 건 보통 본관으로 옮겼는데 별관에 남는 게 있어요. 인계대장 같은 거. 그는 서랍 속 묶음철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종이, 도장 자국, 펜 눌림.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정리된 흔적.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날짜가 지나갔고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끝이 한 줄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킨 채 그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그가 그 줄을 읽었습니다. 사고 날짜, 응급실, 사망 추정에 가까운 표현, 그리고 그 아래 아주 건조한 항목, 소지품 인계 비서실, 펜던트 반쪽 1점, 봉투 1건, 인수자 서명 흐릿하지만 분명한 이름 3글자. 그는 그 서명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움직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의 곁에서 사람을 정리하는 이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였죠? 그녀가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가져갔는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이 종이가 진실이 됩니다. 진실이 되면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펼쳐 은빛 조각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찾는 이유가 있다.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누군가가 가져가야 했던 물건이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슬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언니의 시간이 또 한 번 정리되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우연히 지나가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발소리.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늦었던 사람들이 이제 잔인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그는 서류철에서 해당 페이지를 떼지 않았습니다. 떼는 순간 훔친다가 됩니다. 대신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면 속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증거는 종이가 아니라 남겨지는 방식입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이제 도망쳐야 해요. 문 쪽으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류철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워진 기록은 되돌릴 수 없어도 들킨 흔적은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잡고 어두운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손전등 빛이 번쩍였습니다. 빛이 벽을 훑고 바닥을 훑고 그들의 발끝을 훑쳤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발을 맞춰 뛰었습니다. 별관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찔렀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엔진 소리는 도망칠 수 있다가 아니라 쫓긴다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 한 장이 이 집안의 봉인을 찢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진 한 장이 그들을 먼저 찢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막는다. 아이까지 건드리게 두진 않아. 그녀는 대답 대신 손에 쥔 은빛 조각을 더 세게 감췄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 눌림이 마치 언니가 남긴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담을 넘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을 먼저 잡았지요. 숨이 찢어지듯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발소리가 붙습니다. 붙는 발소리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별관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손전등 빛이 등 뒤를 훑쳤습니다. 빛은 사람을 잡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를 잡습니다. 그림자를 잡히면 사람도 끝입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세게 잡으면 끌려가는 느낌이 되니까요. 그는 같이 뛰게 했습니다. 같이 뛰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넘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사냥입니다. 주차장 쪽에서 엔진 소리가 터졌습니다. 대기하던 차가 시동을 더 크게 걸었습니다. 소리는 잡아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움찔한 어깨는 다시 잔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많이 뛰어본 사람입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 서명, 비서실이라는 글자. 한 줄의 글자가 한 사람의 생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차? 그가 짧게 말했다. 저쪽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언니. 그녀는 끝까지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시 사라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들은 주차장 끝에 작은 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문은 병원 직원들이 쓰는 출입문이었습니다. 바닥엔 물기가 있었고 벽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한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지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금지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금지의 안쪽에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그때 그녀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낡은 운동화 바닥이 젖은 곳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가방이 흔들렸고 지퍼가 벌어졌습니다. 속에서 은빛 조각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가방을 눌렀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공포가 순간적으로 올라왔지요. 괜찮아.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난 뺏지 않아. 그 말이 그녀의 숨을 조금 돌려놓았습니다.
숨이 돌아오자 그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은 늘 공포를 키우지요. 희망이 커질수록 잃을 것도 커지니까요.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그 목소리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별관을 뒤졌고 이제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화창에 짧은 문장을 찍었습니다. 아이, 지금 어디냐? 보내자마자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가 막아두었던 연락망은 이미 회장의 손에서 더 빠르게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이까지. 아이를 끌고 오진 않겠죠. 그는 대답을 늦췄습니다. 늦추는 순간 마음속에서 최악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유리에 붙어 있던 장면. 그 작은 손이 이번엔 다른 문에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는 그 생각을 목 뒤로 밀어냈습니다. 내가 막는다. 그가 짧게 말했다. 이번엔 그들은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뒤편은 어두웠고 가로등은 띄엄띄엄이었습니다. 어둠은 숨을 곳을 주지만 동시에 발자국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눈을 밟았습니다. 눈이 사각거리며 울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차 한 대가 급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훑었습니다. 그 빛은 찾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벽에 붙였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숨을 멈추면 살아있다는 표시가 덜 나니까요. 차가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 속에는 반쪽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 눌림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이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는 조각이 있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맞는 조각?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그날 저한테 쥐어줬어요. 절대 열지 말고, 절대 보여주지 말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녀의 눈이 젖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턱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죠. 아까 손에 있었어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천주머니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버리지 못한 오래된 죄였습니다. 그는 끈을 풀어 반쪽 조각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같은 은빛, 같은 끝면, 같은 맞물림의 형태.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진짜로.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끄덕이는 순간 이 모든 게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는 걸. 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맞춰보자. 그녀는 손을 떨며 자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빛 같은 헤드라이트가 멀리서 번쩍였습니다. 그 빛이 다가오기 전에 둘은 조각을 맞댔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무겁게 울렸습니다. 두 반쪽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의 각인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두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짧고 분명한 글자. 그 글자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혹은 경고였습니다. 보여줘. 그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 그녀는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각인이 이어진 곳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여기. 그녀가 말했다. 병원 번호.
각인 옆에는 아주 작게 숫자와 날짜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펜던트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증거를 물건 속에 숨겨둔 겁니다. 종이는 빼앗기지만 금속은 남으니까요. 그는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확신을 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이의 부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숨이 끊길 만큼 차가운 문장. 아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별관의 문서보다 더 무서운 한 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 길이가 지옥처럼 늘어났습니다. 어디야? 그가 목소리를 눌러 말했다. 지금 어디냐?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잠깐 눈 돌렸는데 정원 쪽 문으로. 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정원 쪽 문, 옆문, 아이가 나갈 수 있는 길, 아이의 머리로 찾을 수 있는 길. 그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회장과 비서실이 조용히 움직이는 이유. 아이를 먼저 잡으면 그 둘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아이는 미끼가 되고 진실은 다시 봉인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같이 가. 아이부터 찾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떨며 말했다. 아이한테 가까이 가면.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진다. 아이를 손에 넣는 쪽이 우리를 끝낸다. 멀리서 차 소리가 또 가까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골목 입구를 훑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숨는 순간 아이가 먼저 잡힙니다. 그는 한 손으로 펜던트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른 손으로 그녀의 가방끈을 잡았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결심의 잡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뛰었습니다. 택시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가는 방향. 그 방향이 어긋나면 모든 증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증거는 종이가 아니라 아이가 살아있는 숨이니까요. 그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늦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결말은 정리가 아니라 충돌이라는 걸. 회장과 비서실이 조용히 덮은 것들 위로 아이의 울음이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